결국은 여러분께서 강의를 통해 듣는 것만으로도 이 지식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크게 지도사의 경우에는 법령과 기술적인 측면, 공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법령입니다. 법령에는 많은 법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2항에 있는 부분에 있는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법령은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두 다 활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다소 이렇게 헷갈리시거나 또 다른 법안을 보았을 때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을 설명을 드릴 때 최대한 그 법안이 생겨난 배경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쉽도록 어떤 그림도 가미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에 불티가 발생이 되죠. 네. 이러한 작업 공간에서 어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불티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은 실험에 증명된 사례이기도 하지만 용접 불티는 수평거리 11m 이상을 벗어나게 된다면 이 불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11m 이내의 범위 안에는 불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내부 안에 어떤 가연성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불꽃은 11m 이내에 계구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 불티는 또한 계구부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때 떨어질 때는 앞서 수평에 대한 거리는 11m를 넘어가면 불티는 사라진다고 했지만 11m 이상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깊이의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항을 보시게 되면 1번 조항에는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화재 감시자가 계셔야 된다고 써 있고요. 두 번째 항목에는 이 깊이로 떨어질 수 있는 계구부가 있다고 한다면 깊이의 경우에는 11m 이내가 아니라 11m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 이상 높이라 할지라도 바다 하부에 어떤 가연성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부도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화재 감시자가 계셔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이 외에도 용접을 통해서 어떤 열이 전도되거나 했을 때 이 너머에도 화재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너머에도 계셔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화재 감시하는 관련 업무가 있고요. 네, 간단하게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처럼 그냥 단순히 법안은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이해가 쉽게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술인데요. 예, 기술의 경우에는 강도와 응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력이 작용했을 때는 버티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죠. 네, 그거를 우리는 응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종이를 가지고 왔는데 종이에는 지금은 아무 저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때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는 이 힘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외부에 작용하는 외력이 컸을 때, 즉 내부에 버틸 수 있는 힘 응력이 적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찢어집니다. 네, 이렇게 찢어질 수 있을 때의 응력을 우리는 파괴 응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재료에 대해서 외부에 작용하는 외력과 응력은 모든 재료에도 다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토립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지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흙 내부에도 흙 입자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고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흙 입자도 가만히 있을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죠. 응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외부에서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에 반대되는 수직으로 응력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죠. 일반적으로 응력은 인자응력과 압축응력으로 나뉠 수 있는데 흙 입자는 인자응력에 대한 저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응력에 대해서 끊어지려고 하는 전다 응력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요. 흙 입자도 이러한 전다 응력이 있고 이 응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전단 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응력과 강도는 사면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터널에서도 또는 안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느 정도 공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셔야만 단순히 활자체로만 공부하시기보다는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보다 더 숙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공학적인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어스 앵커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흙 입자는 전다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흙 입자의 경우에는 전다 응력이 파괴면이라고 불러서 45도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반이에요. 굴착을 합니다. 굴착을 하면 여기 지반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흙이 외부에서 내부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토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토압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흙마기를 하죠. 흙마기의 경우에는 자립식으로 혼자 버틸 수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적정 깊이 이상으로 파괴되면 혼자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스 앵커라는 공법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파괴면은 45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스 앵커에 대한 강성도 45도 이상의 강선을 삽입을 시킨 다음에 프리스테레스를 도입을 해서 고정을 해서 강도를 향상시키는 공법입니다. 이처럼 모든 공법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한 어떤 기술 공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은 어떤 기술적인 이해 측면을 기술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조금 더 원활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공법은 왜 이러한 공법이 발생이 됐는지를 최대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공법은 항상 안전하고 또한 시공성이 얼마나 적정하느냐,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주변 영향에 최소화할 수 있느냐,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다 이 단계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계획에 해당이 되는 강의의 활용, 그리고 강의의 구성과 제가 준비한 강의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7대3의 법칙의 나머지 3에 해당이 되는 서브노트의 작성과 그를 토대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구상을 하셔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